네, 자 102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험 번호 2, 그다음에 1, 6개 2고요. 이름 설치 눌러 주시고, 자 그다음에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이 수험 번호 바뀝니다. 뒷자리가. 이거는 프로그램 오류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 1582번 주식회사 금왕전자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자산 증가, 자본 증가.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입금하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나 자산 증가, 대변에는 자본금. 예, 딱 1,000만 원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산 증가, 자본 증가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당 구입 대금 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면 차변에 원재료. 그다음 뭐 300만 원, 그다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죠. 300만 원.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네, 맞죠? 이상 없고요. 3번 직원이 주택 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하다. 근데 뭐 장기 단기 기준은 없지만 어쨌거나 차변에 대여금이 되죠. 대여금. 그다음 대변에는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보통 예금. 자 그러면 대여금이라는 자산 증가,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근데 부채 증가라고 해놨습니다. 대변에.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은 뭐 약속은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다.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감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 증가.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회사 서울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5월 6일 날 매입했습니다. 200개 200원. 그 다음에 9월 21일 매출했어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요거 먼저 팔아야 되겠죠. 자 150개입니다. 그러면 빼면 50개가 남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매입 100개. 자 그러면 남아있는 재고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 자, 그 다음 또 매입 100개 300원씩입니다. 그러면 30,000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현재 기말재고자산은 40,00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프로그램을 이론 시험 볼 때도 켜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 요거 참고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참고로 놓은 거고요. 문제는 요거죠. 자, 다음 중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 자, 개발비 이건 아시겠죠? 이것도 모르면 검색하면 됩니다. 자, 무형 자산입니다. 자, 헷갈리는 게 여기 이것도 개발비인데 앞에 경상연구 개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품을 제조할 때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로 해서 제약회사들 신약 개발하는데 뭐 백신이나 치료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 돈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자 성공 확률이 장담 못할 때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그러다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 임상실험 1상, 2상 지나고 3상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는 요 시점에 요거는 자산으로 처리하겠다 하면 개발비에서 무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 이거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관비고요. 자, 문제는 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용어 설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신제품으로 해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자산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 그럴 경우라든가 또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막상 3상 실험했더니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안 됐어. 뭐 우리나라 하면 대표적인 제약회사 보면 뭐 셀트리온 제약이니만 있는데 그래서 자산에서 비용으로 전체 또는 일부분을 줄였을 때 그거를 뭐라 그러냐 무형자산. 개발비가 무형자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손상차손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아니면 완전히 자산 가치가 없다. 이게 무형자산 손상차손입니다. 자, 무형자산 손상차손 검색해보면 찾기 메뉴 컨트롤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누르면
입력 가능하죠. 965번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이거 그렇게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에 토지가 있죠. 또는 건설 중인 자산. 이제야 건물 짓고 있어. 아니, 완성도 안 됐는데 감가상각하지는 않죠. 그 다음 토지. 저 토지는 뭐 낡았어 버려 이러지는 않죠. 자,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맞는 것 그랬으니까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이 화폐성 자산이다 하는 거는 화폐성 자산을 비화폐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화폐성이다 하는 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서 불변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정 과목 중에 현금. 현금은 뭐 안 바뀌죠, 이게. 주고받지 않는 이상. 외상매출금. 물가가 올랐으니까 외상값 더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미 금액이 정해져서 외상으로 준 거는 그 상태로 갑니다. 근데 비화폐성. 변동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가 변동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형자산. 자, 이러한 것들은 또는 유형자산. 마찬가지 유형도. 토지 가격. 어떻게 돼요?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되죠. 무형자산도 아까처럼 무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변동성이 있다. 얘는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 변동성이 있는 거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무형자산은 화폐성 자산이다? 잘못된 거죠. 자, 개발비 같은 거 이런 거 언제든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죠. 이거 잘못됐죠. 무형자산의 조건은 자,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형태가 없으면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허청이 있는 거죠.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 문제 아주 웃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월 1일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한국이 주식 액면금액 4,000원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주당 4,200원에 취득. 액면은 필요 없죠. 얼마 주고 샀느냐가 중요하죠. 4,2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자, 얼마예요? 42만 원? 예.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못해서. 자, 42만 원입니다. 근데 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 2만 원이 발생하였다. 자, 다른 자산은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자산에 더해 주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영업과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요 2만 원에 대해서는 984번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별도로 처리합니다. 얘는 그래서 2만 원. 자, 다시 말해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에 얘를 빼고 요것만 42만 원만. 얘는 2만 원은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다음 7월 1일 주식회사 한국이 주식 100주를 주당 4,300원. 1,000원 이익 받네요. 그러면 요 곱하기 하면 43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10,000원이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요 비용 2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0,000원이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10,000원이 발생한다. 이건 맞죠. 요것만 놓고 봤을 때 4,200원, 4,300원에서 10,000원 이익 받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 요 984번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단기 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
순이익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10,000원 증가하지만 요 수수료 비용 2만 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많죠. 그래서 요건 뜰린 거고 요 밑에 보면 감소한다. 얘는 맞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웃긴 일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정답은 그러니까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가다반도 3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요 어젠가 확정답안 나온 거 보니까 4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확정답안 밑에 설명도 봤어요. 설명에도 3번이 정답으로 설명은 나왔어요. 근데 위에 숫자는 4번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해서 의제기 다시 또 올리드 게시판에 막 글 쓰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4번이 아니고 다시 3번으로 아무 소리도 없고 은근슬쩍 바꿔놨더라고요.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 문제. 자, 부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이해를 쉽게 하려면 부채의 대표적인 거 외상매입금 하나를 딱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게 외상매입금에 대한 설명이 되는가 적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아,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던 적이 있어 과거에. 그리고 아직 못 갚았어. 그럼 갚아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외상매입금. 당해 의무,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돈 줘야죠. 맞죠? 이것도. 당해 의무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출. 아까 화폐성 자산이라 그랬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뭐 약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맞는 말이고요. 우발부채다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발적인 부채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있냐. 이론교재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나 이행해야 할 금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주석,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자, 재무제표에 설명은 다뤄놔야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자,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뭐 여러 회사들 지금 다 소송 중이죠. 이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손해배상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거를 우발부채 해가지고 정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적는 게 아니고 주석이라는 데 별도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주석으로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아까 외상매입금 가지고 부채의 정의, 이번엔 자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자본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산에서 2급에서 배웠잖아요. 자본. 그러니까 식당 차리는데 1억인데 은행에서 대출 3천만 원, 내 돈 7천만 원. 이게 자본이다 이 말입니다.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기업 실체의 자산 1억에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빚 빼고 나면 남는 거 순자산. 이걸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맞죠? 자,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회사를 이제 없애요. 주주간의 권리가 다른 경우 자, 누구는 70%, 누구는 30%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본은. 그래서 그 자본 변동표 거기에 누가 몇 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지분이. 자, 됐고요.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야 자본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주식이 시가총액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 어떻게 해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죠.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지 시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뭐 시가로 하게 되면 뭐 수시로 변동이 생겨버릴 텐데요. 자, 해서 요거는 잘못된 거다. 시가총액이 아니고 액면가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8번 문제. 이번에는 1급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가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가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손익계산서 기본 순서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그다음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여기다가 영업 외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죠.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라는 겁니다. 종업원 급여, 판관비 가장 많은 거죠. 그다음 대손상각비, 상거래 채권이 대손상각비, 예상가 못 받게 된 거.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한 거 2만 원. 자, 그다음에 자, 요거 조심해요. 상거래 채권 외 뭐예요? 상거래 채권, 매출 채권, 외상 매출 받으려고 외에 채권이 있죠. 미수금. 요런 것들은 영업과 무관하니까 요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에서 따로 구분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 이자 비용과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더하면 7만 원.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자, 요 밑에는 제가 계정을 참고로 원가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 제공품 계정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바로 공장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제조 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약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 얼마 뭐 투입했더니 이게 제품 완성품이 총 얼마가 들어갔다. 요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재료비를 구하려면 재료비 공식. 요거 우리 매출원가 공식하고 비슷합니다. 기초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료 소비액 이 금액을 여기다 가져다 주는 거죠. 그다음에 공장에서 만들면 요것도 마찬가지. 기초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하면 판매된 매출원가. 매출원가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원가 계산 산식으로 옳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는 뭐예요? 기초 제공품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더한 겁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는 있는데 기초 제공품도 없고 기말 제공품도 없어요. 그럼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 재료 재고액에 단기 원재료 매입액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건 맞습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 여러분 헷갈리는 게 제품 제조 원가와 총 제조 원가 헷갈리지 마세요. 단기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단기에 투입된 원가들. 그러니까 기초와 기말이 전혀 안 들어간 단기에만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합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얘가 왜 들어가요? 이거는 제품 제조 원가 구할 때 쓰는 거고 요거 뭐 엉뚱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 이거 마이너스 돼 있죠. 더하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그래서 얘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비교 내용으로 잘못된 것. 자, 요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론교재 261페이지에 요 표 있습니다. 자, 개별 주문 생산, 조선, 배 만드는, 항공기, 건설. 요게 개별 원가 계산. 종합은 대량 생산, 과자, 석유, 종이, 밀가루, 시멘트. 자, 그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핵심은 직접비, 간접비 구분. 그래서 간접비를 뭐예요? 직접비에다가 갖다 붙이는 직접배부법, 상호배부법, 뭐 나오죠. 단계배부법. 그게 핵심입니다. 제조간접비 제품에 배부하는 게 핵심이다.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비와 가공비로만 구분합니다. 재료비 빼면 다 가공비로 봅니다. 그래서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각 공정별 계산이 핵심이 되고 얘는 제품별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게 핵심이 된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아까 과자 같은 거, 뭐 식료품 대량 생산하는 거. 자, 소품종의 대량 생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공정별로 집계한다. 1공정에서 만들고 2공정으로 완성품 만들고 공정별로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보고서를 개별 작업별로 그러면 선박, 드라이 도크에 조선수에서 배 만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품별로 장부 하나씩입니다. 자, 맞고요. 개별 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이거 뭐예요?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이죠. 대량 생산. 원가입니다. 그래서 요 설명이 잘못된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다음 자, 아까 말하는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0번 시험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월말 제공품. 자, 우리가 시중에 쓰는 말 미완성품을 계산해라 하는 말입니다. 전체 공식은 이렇게 돼요. 월초 제공 이건 평균법 기준입니다. 평균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월초 제공품 없애고 여기서도 월초 제공품 환산량 빼면 되죠. 자, 요 공식에 다 대입하는 문제가 한 번 정도 나오면 9번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계산하라는 겁니다.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이게 무슨 말이냐? 완성품 수량이 10개예요. 근데 미완성된 게 2개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하면 50% 만들어졌다. 그럼 1개. 그러면 총 11개가 이 회사는 이번 달 전체 만든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미완성품을 완성품으로 환산했더니 그럼 11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찾아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평균법에 따라 재료비와 가공비 각각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근데 아까 10% 정도 나오면 월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이 아니고 이 전체 공식을 대입하는 거고 환산량을 완성품으로 환산해라 하면 요것만 요 공식만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완성품 수량 뭐 다 볼 필요 없어요. 완성품 수량 300개. 그럼 요거 300개. 자, 우선 재료비부터 구하겠습니다. 재료비, 그다음 가공비 따로따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300개 더하기 월말 제공품 환산량.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200개, 완성도가 50%인데 단서가 있어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며 그러면 재료는 완성도가 재료는 100%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완성도 100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럼 가공비는 완성도를 50%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는 100%니까 200개가 돼요. 월말 제공품 환산량이. 그러면 재료비에 대한 월말 제공품 환산량은 500개가 되고 가공비는 자, 완성품 수량 300개 더하기 50%니까 200개 곱하기 50%니까 100개. 그러면 400개가 됩니다. 월말 제공품 환산량. 자, 500개, 400개.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은 보조 부문이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를 직접비로 대체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배분법 3가지. 교재 252페이지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직접 배분법 이거는 영세 기업에서 씁니다. 뭐 얼마 차이 안 나. 그러면 보조 부문에 있는 거를 제조 부문으로 다이렉트로 보조 부문끼리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보조 부문비를 배분하지 않고 직접 제조 부문에만 보내주는 방법 가장 간단하죠. 대신에 정확도나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상호배분법. 얘는 대기업. 그러면 보조 부문비를 다른 보조 부문과도 서로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자, 1차 배부, 2차 배부, 3차 배부까지 갑니다. 나중에 최종 보조 부문을 자, 보내줍니다. 보조 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고 복잡한 반면 정확도와 신뢰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중간 타협 본 겁니다. 보조 부문들 간의 배부 순위를 정해서 한 번만 해주는 겁니다. 보조 부문비를 단계적으로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으로서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이 절충형. 그러니까 간편도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 얘는 복잡, 아주 간단. 그 다음에 정확도도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방법. 자, 왜 예정 배부를 할까? 대표적인 게 전력비. 전기세가 나오는데 전기세는 고지서가 나와봐야 알아요. 그러면 빨리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최근 몇 년 동안 통계를 딱 내봤더니 7월 달은 아이스크림 생산할 때 전기를 많이 쓰니까 킬로와트당 얼마 먹더라.
전기세 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일단 예정배부했다가 나중에 차이가 생기면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연초에 미리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선정하였다가 이 예정배부를 사용해서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와서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부함으로 사전에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사전에 배부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요거는 뭐예요? 이거 아까 예정배부법에 대한 말입니다. 엉뚱한 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제공 관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 번만 이렇게 해주는 방법. 자, 맞고요.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앞에 이론 강의 요거 가서 제조간접비 배부 한번 강의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배운 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부하는 방법. 제일 간단하죠. 자, 원가 계산의 정확성은 상호배부법이 제일 정확. 직접 배부법이 정확도와 신뢰도는 제일 떨어지고 얘는 중간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 자,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재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잘 봐요. 택시 운송, 사업자, 발급 요청하면 영수증, 카드, 택시 요금을 주긴 하지만 발급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택시 운송 사업자, 그 다음에 노점 행사, 여러분들 길거리, 이젠 뭐 거의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 영등포에 가면 쫙 있었죠. 거기 포장마차 가가지고 한번 달라 해보세요. 매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무인자동 판매기 영수증 내놔 했다가는 요거 교재 있는 그림이죠. 자, 안 되고요. 그 다음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여기서 여러분들 세금계산서라든가 요거 받아본 적 없죠? 그 다음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용으로 매입해서 매입세 공제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요거를 자기 집에 써버려. 사무실에서 소비해요. 그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이거 돈 받고 판 게 아니잖아요.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판매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발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판매로 본다 이 말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간 거는 그 다음에 요거 부동산 임대 용역증, 간주 임대료 여러분 전세로 들어가 살죠. 근데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월세로 환산하죠. 자, 전세 건물을 빌려주고 전세금을 받았어. 아, 우리는 이거 돈 돌려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수익 없어요. 아니면 그 국가에서 정한 퍼센트로 월세로 환산해서 요거에 대해서 세금 내시오 하는 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자,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한 거.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돈을 주고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신고는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소득신고는 하되 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수출하는 거 이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행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용역 국외 공급 해외에 판매하는 거 이거 아까 해당 사항 없다 그랬죠. 무인자동 판매기 경찰관 잡으러 옵니다. 영수증 달라고 발로 차면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으로 의제 공급, 간주 공급 이거는 아까 발행해야 된다 그랬죠. 예외죠.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 용역증, 간주 임대료 세금은 내지만 세금에서 발급 대상은 아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 14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몇 학년 몇 번 이렇게 했죠. 수능 볼 때도 수험 번호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서로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사람 둘 다 요걸로 인식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자. 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 세금을 물리려면 금액, 부가세 요거 필수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시험 헷갈리게 나오는 게 작성 연월일,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 요 날짜 없으면 이게 부과 대상이 올해 거지 내년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시험 볼 때 헷갈리게 나오는 게 공급 연월일, 공급 연월일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공급하고 4월 달에 한꺼번에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온다고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작성한 연월일입니다. 나머지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안 틀리면 좋죠. 근데 요거 틀렸다고 해서 뭐 과태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게 문제지. 자, 그래서 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자, 답 찾아보세요. 공급 연월일 이거 아니라 그랬죠. 발행 연월일 몰라도 품목 요거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상호, 성명, 주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사람, 그 다음 금액, 그 다음에 작성 날짜 요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면세. 요즘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면세, 국민 생활 저소득층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부가세가 아예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책도 없죠. 수험서. 세금 없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안 합니다. 농수축산물.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자, 기초생활필수제와 미가공 식료, 가공된 건 안 돼요. 통조림은 안 되고, 자, 농수축 수산물, 그 다음에 수돗물, 연탄,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여객운송 용역, 근데 서민들이 사용하는 거. 항공기 안 됩니다.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그 다음에 고속철도, KTX, 요거는 부가세 주고받습니다. 자, 그 다음 국민 후생 관련 의료,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요거 의료보건 용역.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서민들 집 없어서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허가를 교육청이죠.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여러분 학원에서 학원비 낼 때 부가세 낸 적 없을 거예요. 자, 단 인가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도서, 책 같은 거 부가세 주고받지 않습니다. 도서관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도 여러분 은행에 가서 부가세 주고받은 적 없죠. 자, 금융, 보험 요거는 자 해당이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입니다. 자, 요거 혹시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토지만 임대하는 건 과세입니다. 토지 판매하는 건 부가세 없어요. 근데 아까 앞에 토지가 있다 그러는데 건물에 수반대 있는 건물을 공중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 건물을 빌려주는 거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면세되는 용역이 아닌 것,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 면세 맞죠? 주무관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교육, 학원 이런 데 다 면세라고 그랬죠. 철도 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KTX 안 된다 그랬죠. 이건 돈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타고 다니는 거니까 요거는 안 됩니다. 주택 임대는 된다 그랬죠. 토지 임대는 과세입니다. 토지만 하는 것. 근데 주택은 면세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혹시나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거기에 질문 올리면 제가 카페, 유튜브 다 신경을 못 씁니다.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들어오셔서 가입 객관식 몇 개만 하면 등업이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글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질문 답변이 한 4, 50만 개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막힌 거 검색하면 여기 검색창에 들어 검색하면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제 최근 며칠 보니까 그것도 유튜브에다 올렸던데 화면이 흐려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4K급으로 찍은 겁니다. 고화질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 요거 클릭하면 요 1080을 꼭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화면이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속도도 1.2배속으로 보실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런 질문 올리지 마시고 여기 잘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은 끝내고요.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